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게 예정 그 계획보다 조금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오늘 뭐 어쨌든 문제풀이 좀 하겠는데, 그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오늘 저기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 객관식형 문제 있잖아요. 요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는 뭐 여러분들 뭐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만은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마지막에 저기 시험 이제 치기 직전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모든 거는 공부에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문제집으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뭐 책에 있는 기본서의 내용을 문제집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하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기본서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어떤 문제집이라도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내가 좀 괜찮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필요한 부분들, 가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객관식화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파트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가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라는 거는 정리, 마무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수업 가기 전에, 아침 수업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집에서 TV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모 프로에서 다큐 그 프로에서 뭐 10년 전과 10년 후 뭐 그렇게 이제 뭐 10주년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등장하셨던 분들이 그 후에 도대체 어떻게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 뭐 그런 걸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례에서 딱 보는데, 다른 분들은 뭐 감동이 이제 뭐 다시 밀려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노량진에 2011년도쯤에 그러니까 노량진에 딱 가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막 이불을 이따만한 이불을 갖다가 들고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 할머니까지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한 20대 한 중반에 여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대구 출신이더라고, 말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짐을 갖다가 아버지께서 옮겨주시고, 부모님 하실 말씀 있잖아요. 그래, 우리 딸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데려가시는데, 갑자기 부모님 가시니까 갑자기 그 여자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부모님이랑 뭐 남들처럼 뭐 군대를 가본 것도 아니고 또 학교를 뭐 또 타지에서 이렇게 다닌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서글픈가 봐요. 막 울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다시 출연했다는 거는 결과가 좋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6년 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모습을 있나라고 또 봤더니 그분이 이제 법원 공무원 준비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그분이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공부했을 때 수험서라는 게 좀 이렇게 함부로 이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학교 공부했을 때 책, 민법책이랑 형법책을 갖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저 친구는 참 공부를 제대로 정리를 했구나라는 생각 잠깐 지나갔는데, 책에 보니까 참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기본서였는데, 그러니까 포스트잇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물론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정리를 해놓으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 안정 그런 게 되게 편하네요. 막판 되면 여러분들 지금은 뭐 3과목, 뭐 많으면 5과목이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험 막판 되면 되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편검용이라는 게 이거 공부한 거 또 나중에 또 분명히 좀 바뀌는 부분이 많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다른 분들보단 훨씬 여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오신 분들도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따라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는 한 발 앞서 있고, 또 수험 준비하는 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나은 위치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계속 그런 커리어 따라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저보다도 뭐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또 수험 경력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만 팍 늘어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뭐 과목별로 책도 막 2-3권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판 되니까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공부는 분명히 하루에 뭐 10시간씩, 8시간씩 그렇게 꾸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직전에 되니까 막판 시험장에 가려니까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편검용은 정말 좋잖아요. 진짜 이 책 하나만 머릿속에 탁 들어가면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 기본서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객관식 지문화되는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아직 연습이 덜 됐으니까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심지어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요 계리직은 좀 덜한데 그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 막판에 불안하니까 자기가 봤던 책이 막 여기저기 산재해야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장에 막 책을 이따만큼 싸들고 가요. 이따만큼 싸들고 가지고 책도 보기도 전에 그 시험장 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뭐 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책에 한 뭐 서너 페이지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안하니까, 그래서 책을 찢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다 가져가가지고 보면 시험장에 보면 막 책이 이따만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부는 참 열심히 했는데 좀 약간 비효율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역시 칼라 프린트니까 보기도 좋죠. 이렇게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어쨌든 이 시점 하에서는 문제집을 제가 그 기존판에서 뭐 바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판의 내용을 그대로 했는데 다만 양을 좀 줄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고가 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된 내용을 갖다 새로 추가로 해가지고 문제집 한 건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던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구 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야 될 문제, 또 필요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바뀐 부분. 그런 거는 제가 추록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집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계리식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문제와 지문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지금 이거 문제를 풀어봐도 뭐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혹시나 들 수 있다면, 자, 어쨌든 문제집이라는 거는 여러분 책을 갖다가 입체적으로 그리고 수험에 맞게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기 편하게끔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놓은 거니까 뭐 좀 아직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기본서 이제 같이 가져다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다음은 우편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뭐 출제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가장 기본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편은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 전달. 우리 키워드는 뭡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전기통신 같은 그런 것과 다르게 실체를 전달, 눈에 보이는 실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 전달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우편 간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를 말을 넓은 의미의 우편. 자, 우리 우편의 의미와 관련해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구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체와 관련해서 우편 간서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 물품 이에 더불어 제공하는 업무 통틀어서 이르는 말 했으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겠죠. 근데 만약에 저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좁은 의미라고 한다면은, 자, 어쨌든 그 대상이 주체도 다르지만 대상도 뭡니까? 문서, 통화, 물건 이렇게 여러분들 좀 한정이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우편의 의 있잖아요. 의미.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더 이상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3번 보시면, 자, 우편은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로서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자,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추신경과 같은 업무 수행. 다음에 4번은 그렇죠. 우편 사업은 자, 콜린 클라크 산업 분류에 따르면 자, 1차, 2차, 3차라고 되는데요. 보통은 여러분들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1차 산업이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큰 순수하게 여러분들 노동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좀 하는 게 비중이 큰데, 근데 이제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자,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자, 이거를 분류를 할 때 몇 차 산업으로 분류했습니까? 그렇죠. 3차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우리나라 우편 사업은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서 경영상 제약이 약한 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른 국가 기업보다도 자, 요거는 우편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영상 제약이 오히려 약한 게 아니라 더 크죠.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경영상 제약이 약한 편 잘못됐고요. 2번 보세요. 자, 우편 사업의 회계 연도는 자, 독립채산제, 채택하고 특별 회계를 쓰고 있다. 뭐 이런 키워드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우편 사업은 자, 정부가 직영으로 하는 직영 형태로 하는 운영하는 국가 기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성원들은 국가 공무원이 된다. 맞죠? 4번. 그래서 아까 우리 노동 집약적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특히나 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많이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우편의 이용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문제에서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의 이용 관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내용들이 좀 떠오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제가 이게 출제한 의도는 여러분들이 그 보면 우편의 이용 관계 그러면 딱 나올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법 관계다라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라든지 뭐 이용 관계자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우편 이용 관계는 우편 관서가 우월적 지위에서 우편 이용자와 우편물 송달 계약을 체결하는 권력적 계약 관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라고 되네요. 자, 우리는 고맙게 또 우편 검용 3식에 나오는 그 법정 성실은 다 무슨 관계입니까? 사법 관계로 보여요. 사법 관계. 자, 권력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 국가와 국민이 어떤 대등한 사이가 아니라 국가를 보다 우위에 두는 걸 우리가 권력적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세금 부과 같은 거 있잖아요. 세금이 여러분들 뭐 국가하고 우리가 막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정한 걸 부과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권력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우편 이용 관계는 우편 관서와 발송인 간의 계약이므로 우편 관서 발송이 외 수취인은 우편 이용 관계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자, 우편 이용의 계약 당사자 있죠.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발송인하고 우체국이지만 자, 요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수취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수취인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우편 계약은 우편 관서와 발송인 사이에 체결한 것이므로 우편 관서의 우편물 송달 의무, 요금 징수권,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 등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수취인은 별도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근데 수취인 역시 마찬가지. 자, 우편 이용 계약의 당사자, 계약 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자, 발송인과 우체국 간의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수취인도 역시 일정한 권리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편물을 내한테 달라라고 하는 뭐 수취권이라든지 뭐 수취 거부권이라든지 그런 권리 의무 가집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다음 4번 보시면 그렇죠. 성립 시기는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편 이용 계약은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 우체국에 투입된 때를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죠. 여기는 창구 접수할 땐 창구 접수.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우체통에 투입할 때, 그때 이제 성립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방문 접수,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 이때는 자 영수증을 교부한 때 계약 성립 시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 특히나 이거 영수증 교부한 때 좀 꼭 좀 체크를 해주죠.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 방문 접수나 집배원이 접수한 때 그러니까 물건을 수령한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수령시가 아니라 영수증 교부시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요 앞에 내용에 보면은 그 OX 지문에는 제가 물건 수령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 접수 이때는 영수증 교부시 요게 계약 성립 시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계약 성립 시기라는 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4번에 1번 지문 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암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관장하며 창조과학부 장관이 경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국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해서 요 순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참 문제 내면서도 저 얼굴이 화끈거리네. 보세요. 우편 사업은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인 조직, 적정한 요금 이게 국가만 하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하는 거지 지금 지문처럼 국가가 직접 경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다라는 말은 틀렸네요.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국가는 서신 송달과 관련하여 독점하고 있는데 이는 우편법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낸 이유는 그 서신 독점권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저 이게 근거 법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편법에서도 국가의 서신 독점권을 명확하게 이렇게 근거 규정을 두면서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라고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들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지만 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로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자, 이게 아까 있잖아요. 서신 독점권을 여러분들 아까 우편 법률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편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보면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우리가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전에 고시로 정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고시라는 거는 자기 그 어떤 제약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그냥 여러분들 뭐 결정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리는 하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하는 법률로서 정해야 됩니다. 법률로서.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거는 혼자 보실 때는 좀 미스하기가 쉬운데 꼭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시냐 법률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출제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우편법 시행령에서 그 시행령 제3조 서신 제외 대상에서 서신이 제외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국가가 그렇죠. 독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요거는 좀 한번 좀 꼼꼼히 좀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서적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하가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인 자 책자의 형태로 인쇄 제본된 서적 그렇게 되죠. 이하가 아니라 이상. 그 다음에 표지를 제외입니다. 제외한 요거까지 좀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첨부 서류라는 것은 하물에 첨부하는 봉함한 것. 자, 이때 첨부 서류라는 것은 봉함한 것이 아니라 봉함하지 않은 그 첨부 서류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출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한번 그 책의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의미가 있죠. 서적에 발행인 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이 모두. 자, 이때는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이거 세 개 다 쓸 필요는 없죠. 그 중에 하나만 표시 발행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상품 안내서 같은 경우 자. 상품 안내서 같은 경우는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자, 16쪽 이상 이때는 표지를 포함한 16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으면 막 쇼핑몰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책자가 날라오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는 여러분들 16쪽 이상이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예. 저기 우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순서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제정 순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법이 우편과 관련된 법률이 자, 어떤 순서로 자, 제정이 됐는지 자, 일단 기본적인 법이 가장 먼저 제정이 됐겠죠. 그래서 우편법 그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순서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우편법.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국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개인에게 어떤 위탁을 이제 맡긴 그게 바로 뭐죠? 별정 우체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정 우체국. 자, 별정 우체국. 자, 그러다가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이게 등장한 게 우편 취급국입니다. 여러분이 동네 가다 보면 우편 취급국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 그래서 우편 취급국과 관련되는 게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뭐 외우기 쉽죠?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우편법. 그 다음에 여러분 별정 우체국.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 취급국.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우편 취급국입니다. 그래서 우편 취급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법률이 제정됐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편에 관한 법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우편에 관한 법 4가지는 순서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7번 같은 문제는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면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의 자 어떤 사항?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기본법으로서 여러분들 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편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 해설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 같은 거 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별정 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이건 교재에는 없는 건데 그냥 좀 정리된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제가 올려드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별정 우체국법 그 별정 우체국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편 취급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법률의 제정 순서와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입 배경 보시면 별정 우체국은 61년, 우편 취급국은 83년.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이라는 것은 별정 우체국 제도가 드러난 어떤 한계를 어떤 보완 극복하고자 시행된 제도다라는 정도. 그것만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 우편에 관한 법률 또 문제를 냈네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1번 우편 취급국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해소하고 우체국 설립을 위한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우정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정 우체국이 설립되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아시면 뭐 1번은 틀릴 염려 없으시죠? 1번은 뭐가 틀렸죠? 네,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편 취급국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2번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에 대한 국가의 건물과 시설을 임대해 주어 운영하는 우체국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별정 우체국은 여러분들 국가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개인 건물을 갖다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건물과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자기가 건물을 갖다가 뭐 소유하고 있으면 그 건물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번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됐네요. 자, 우편 취급국에서는 금융 업무와 우편 업무 전반을 다루는데 이는 일반 우체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으면 우편 취급국이라는 걸 별도로 둘 이유가 없죠. 근데 우편 취급국은 말 그대로 우편 업무를 다가 다룹니다. 그래서 우편 업무에 한정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 지난번에 우리 기출됐던 거네요. 처음에 그 2008년도에 기출됐던 거 조직, 인사, 예산, 뭐 경영평가, 요금, 수수료 결정, 우정사업의 활용 등을 규정한 것은 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그렇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요 관련된 내용들 꼭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9번은 아까 요 똑같은 내용이나 2000년이요? 8년도 기출됐던 거 요거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자, 여러분들 그 우편사업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 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확인하십시오. 1번 자, 우편물 운송 요구권은 우편 간서가 운송사업 경영자에게 우편물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맞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너네 자동차로 우리 우편물 운송 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 100만 원 이하에, 자 우리 그 우편사업 보호 규정은 다 공통적이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이거는 벌금입니다. 벌금. 자 과태료랑 벌금이랑은 의미가 크다 그랬죠. 차이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운송원 등의 통행권이란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행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터, 논밭,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그래서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쵸. 요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이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렇게 바꾸진 않겠지만 손해배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남의 집 논밭이라든지 집터를 이용하는 거니까 국가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한 어떤 행위인데, 다만 그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재산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해 주는 것. 즉 그래서 손실 보상으로 가야 돼요. 요거는 손해배상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손실 보상. 그래서 우리 뒤쪽에 그 손해배상 손실 보상 그 관련했을 때 손실 보상의 어떤 사유 보면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유 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자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다가는 좀 큰일 나요. 이런 건 손실 보상 개념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우편 업무 존용 물건의 부가 면제. 부가라는 것은 세금을 면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편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 등의 어떤 제세, 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거다. 근데 이때 우편 업무 존용 물건이라는 것은 자, 물건뿐만 아니라 서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외하고라는 말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은 좀 여러분들 잘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우편물에 압류 거부권이란 우편 간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 전인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되네요. 자, 일단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됩니다. 운송 중이는 거. 그 다음에 자, 발송 준비 전. 그럼 여러분, 발송 아직 준비 전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직까지 그 채무자의 어떤 소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데 발송 준비를 마쳤다면 그때부터는 이때 그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의 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예전에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문을 넣은 거니까, 그래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거부되는지, 발송 준비 전이라면 압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또 역시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국가기관이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가 서신 독점권인데, 독점 대상이 되는 서신은 별도의 제한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죠. 우리 독점권 대상이 되는 서신 제한 범위 있었죠. 그러니까 요금 관련해서, 무게 관련해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50g 이하, 그 다음에 통상요금, 통상우편요금에 그렇죠. 10배 이하인 서신 등의 바로 서신 독점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2번, 자, 우편 간서가 운송사업 경영자에게 우편물 운송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우편 간서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조금 주의를 좀 하시라고 했던 게 바로 운송 요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자, 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보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은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왜 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정말로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요거는 꼭 하나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운송 요구권 정당한 보상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과는 달리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은 압류가 금지된다. 자, 압류 금지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둘 다 압류 금지입니다. 자, 압류 금지. 그 다음에 4번. 자,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죠. 제한 능력자가 하는 우편 이용 계약 관계라 하더라도 저 아버지, 엄마 동의 안 받고 우편 이용 계약 관계 체결했는데요. 그 계약 취소할게요. 이거 안 받아준다 했습니다. 자,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라도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 4번이 맞습니다. 4번 요 질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봤던 서신 독점권 그 관련되는 의미, 범위, 그것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서신 독점권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 그렇죠? 우체국에서 독점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범위와 관련해서. 근데 2번은 보시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서신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3번 무게 350g 이하.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상이 아니라 10배 이하로 가야 되겠죠. 10배 이하. 그 다음에 4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 지급서신 이렇게 해가지고 3번, 4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영어랑 한자 잠깐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2016년도 거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 마지막으로 무슨 기출 관련해가지고 좀 원고를 좀 부탁하셔가지고 겨우 좀 보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16년도 그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하게 됐거든요. 오타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진짜 문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좀 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냈구나. 막상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는 이게 고득점 맞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맞췄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공부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이제 앞으로의 방향도 계속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문제 처음 나왔을 때 저한테 이제 수업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가끔 보면 뭐 이제 문제가 너무 좀 디테일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보니까 문제 출제에서 그대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뭐 필요시, 반드시 막 이런 식의 그런 말장난 같은 것도 여러분 나오고 했던 만큼 좀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뭐 잘 하시겠지만 있잖아요. 교과서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표시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근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은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온갖 한 10가지 색연필을 가지고 막 착착착착 이렇게 칠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구분하는 정도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틀리기 쉬운 것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면 나중에 혼자서 보면 교과서를 보면 문제집도 같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진짜 우편 금융 같은 경우는 딱 여기서 출제가 되잖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제가 먼저 사례 문제, 응용 문제가 계속 매년마다 한 문제씩 나왔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그 관련해서 대비되는 그 문제들 이렇게 풀어보는 거, 그거 말고는 18문제 중에 17문제는 정말 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책에서. 근데 우리가 그럼 책만 달달달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이 조언을 해요.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고 혼자서 그냥 책만 달달달 안 외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뭐 강의도 듣기도 하고 문제집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시험들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3번인가요? 예.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교과서에 좀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여기는 전공한 파트라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사례를 한번 넣어봤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고등학생인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우편물 발송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요런 표현이 바로 있잖아요. 아까 그거 제한 능력자라도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뭡니까? 동의 안 얻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은 아닙니다. 근데 그 교재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편 이용 관계에서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법률적인 잘못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제한 능력자인데 부모님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막 진짜 창구 접수 직원이 뭡니까 협박해가지고 너 완전 실적을 올리겠어 미성년자를 데리고 협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에 어떤 자유를 침해했을 때 민법에서는 뭐 사기, 강박 이런 걸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법률적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우정 간서의 협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의 협박에 의해서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인 을은 이를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안 받았다고는 취소할 수 없지만 이런 협박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자, 이게 뭐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대표적인 분들이 뭐 정신병 가지신 분,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만취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의사 무능력자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체결한 우편 이용 계약은 자신의 정신병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와 마찬가지로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역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교재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13번 사례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14번 보시면 중학생인 정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우편 가서 우편물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계약 우편 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시험에 나왔죠. 그 우편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 1번 우편 서비스는 그쵸, 이거 뭐 보편적, 선택적. 그러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동네는 이런 서비스를 안 해주냐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2kg의 통상 우편물의 경우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게 2kg. 자, 2kg이면 선택인가요? 보편인가요? 선택이에요. 자, 2kg 이하인 통상 우편물 관련해서 요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죠. 그래서 2kg 이하니까, 이하라는 말은 2kg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장난 같은데, 그냥 제가 이걸 한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2kg 이하냐 초과냐 그걸 갖다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2kg 이하, 이게 초과. 그래서 이하가 보편적인 거고 초과가 선택인 거죠. 그래서 2kg 같으면 어디로 가라?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그다음 3번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 요금. 요거는 뭡니까?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면 거기에 되는 거죠. 그다음 4번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판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례죠. 그래서 그 아래 박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면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라고 해서 자, 통상 우편물은 2kg 초과, 초과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소포도 역시 20kg 초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취급 우편물, 그다음에 전자우편, 팩스 뭐 이런 것들, 방문 접수 이런 것들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해당 우편 간사의 어떤 사정에 맞게끔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우편 서비스의 구분과 그 내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자,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은 2kg을 기준으로, 소포 우편물에는 20kg을 기준으로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으로 구분된다라고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2번. 전자우편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이 틀렸죠. 그렇죠? 뒤쪽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그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어떤 혜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다음 3번.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이때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고시로. 그 다음에 4번. 4kg에 통상 우편물의 경우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렇죠? 아까 2kg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2kg 초과니까 이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중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통상 우편물 2kg, 소포 우편물 20kg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7g의 우편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15kg의 책, 15kg의 책, 20kg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소포 우편물은 15kg이니까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20kg 이하니까 20kg의 특수 취급 우편물 역시 보편적 우편 서비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로 정하는 우편물. 자, 이건 좀 말장난 같은데 그냥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 대상 있죠. 요거 4개는 좀 철저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라도 딱 4가지 딱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그다음 두 번째가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3번이 1 또는 2, 그러니까 요 1과 1 또는 2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의 어떤 특수 취급, 그러니까 뭐 등기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특수 취급 우편물. 그 다음에 4번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그러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그래도 최소한의 대통령령이라는 말은 이거는 여러분들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뭐 이거 일일이 정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좀 고시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막 이거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고시로 막 그렇게 다 정해버리면 그렇죠. 좀 뭐 남용을 좀 초래할 수도 있고 국가 재정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령까지 이렇게. 그래서 뭐 보편적 우편 서비스 딱 요것만 제외하고는 다 어디로 가면 돼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기출 우리 교재를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게 작년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다음은 배달 기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자, 등기 취급한 통상 우편물의 경우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우편물이라든지 자 보통 그 등기 취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1번은 맞네요. 그 다음 22번 당일 특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당일 그렇죠 20시 이내에 배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제가 이거 강조 드린 거죠.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자 이거는 누가 잘한다 했어요. 그 동네 사람이 잘 알겠죠, 그렇죠? 그 동네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4번 보시면 제주도로 배로 배달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틀날까지 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밑에 박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통상 우편물 요때 등기도 마찬가지죠. 통상 우편물 등기 요거 그리고 일반 소포 등기 취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거 요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당일이랑 당일이랑 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시 통상 우편물은 등기도 포함이 됩니다. 등기 포함하고 그다음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그 다음에 쭉 밑에 보시면 이길특급 등기소포는 원래 접수한 다음 날까지인데 만약에 제주도 배로 만약에 간다면은 접수한 날부터 이틀이 더 플러스 됩니다. 이틀 후 이틀 그렇게 되는 거. 이길이랑 당일은 아까 말씀대로 잘 하시고 그다음에 등기소포. 그러니까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 이런 것들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시면 좀 말장난에 여러분들 현혹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음은 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 자, 1번 볼게요. 통상 우편물에는 서신 등 의사 전달물뿐만 아니라 통화, 그 밖에 소형 포장물도 포함된다. 그렇죠? 통상 우편물은 요 세 가지 요게 포함이 됩니다. 2번 통상 우편물에 포함되는 통화에는 지불 수단으로 기능한 화폐뿐만 아니라 수집용으로 현금 거래되고 있지 않은 통화. 이거는 현금 거래되고 있지 않은 통화는 뭡니까? 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건 하나의 뭡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통상 우편물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통상 우편물에서 말하는 어떤 화폐라는 거는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 그걸 의미하지 수집용 그 다음에 거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3번 신문이나 서적은 서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상 우편물에는 포함이 된다. 맞나요? 그렇죠? 요게 신문 서적 같은 경우는 서신
서신은 아니지만 뭐죠? 의사 전달물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상 우편물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용카드는 의사 전달물로서 자, 통상 우편물에 포함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서적,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서신, 그러니까 뭐 편지 있잖아요. 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상 우편물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자, 5번에는 2번이 정답이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은 규격 우편물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규격 우편물도 작년에 시험에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무게하고 크기 정도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우리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6번. 네, 1번.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 엽서의 경우 자, 별도로 봉함하지 않고 발생한다. 당연한 거죠. 엽서는 뭡니까? 뭐 봉함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당연한 거고요. 2번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규격 봉투는 가로의 길이가 최대 240mm까지 허용된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로의 최대 길이 200 원래는 35mm예요. 근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대 240mm까지 허용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좀 제가 이번 이거는 그 우편물 보관이 있잖아요. 그 보관 우편물 그 관련해서 뭐 최대 연장 길이가 뭐 30일, 40일 뭐 그런 문제가 나왔길래 그때 그러면서 요 이번처럼 단순히 체계는 235라고 되어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5mm니까 최대 240mm까지구나 이렇게 역으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그쵸. 3번이 이번에 기출됐던 거 그대로 나왔죠.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규격 봉투의 무게는 자, 3g, 50g.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봉투는 3g, 50g. 다음 우편 엽서는 2g, 5g. 자, 최소 무게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자, 다시 봉투는 봉투가 좀 더 무겁네요. 3g, 50g. 엽서는 2g, 5g.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눈에 이렇게 익히면 시험장에서 갑자기 막 떠오릅니다. 3g, 50g, 2g, 5g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규격 봉투나 우편 엽서의 경우 종이를 완전히 밀착하여 붙여 발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붙여서 발송하는 거는 배달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그러니까 꽉 붙여서 그러니까 너덜너덜하게 붙이면 안 되겠지만 완전히 밀착하여 붙여 발송하는 거는 허용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2번하고 3번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출제가 돼서 다음 출제 때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특히 2번, 3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이제 건장 요건 관련되는 거네요. 규격 우편물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네요. 1번 봉투 색상은 밝은색으로 하죠. 흰색, 밝은색. 그 다음에 자, 반사율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70% 이상의 반사율. 그 다음에 2번 봉투나 엽서의 재질은 그러니까 요거는 눈에 많이 봤을 겁니다. 70g per 제곱미터 이상이고 자, 불투명도는 75%. 자, 요때는 불투명도예요. 너무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도가 아니라 불투명도가 75% 이상. 그래서 자, 지금 바로 정리할게요. 자, 1번, 2번 보면서 딱 정리 정리하겠습니다. 흰색, 밝은색, 그 다음에 자, 70% 이상의 반사율.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70% 이상의 반사율. 그 다음에 재질은 70g per 제곱미터.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75% 이상이다라는 거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암기를, 이거는 암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쵸. 봉투의 뒷면이나 우편 엽서의 기재란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우편물의 앞면은 광고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은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4번 그 우편물의 광고와 관련해서 앞면에다가 해버리면 여러분들 배달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뒷면이 원칙이에요. 뒷면이랑 허락된 공간, 그렇게 뒷면과 허락된 부분에서는 자, 광고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면은 광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뭐 혼자서도 푸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좀 낯설더라도 좀 반복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8번까지만 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광고 엽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고 우편 엽서는 발행 신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자, 체크하십시오. 10일 이내. 10일 이내 적합성 검토한다. 그 다음에 광고 우편 엽서는 사죄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정리했던 겁니다. 3번, 광고 우편 엽서는, 자,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는지. 그럼 그게 정답이겠죠. 신청자가 운송사업본부에서 적합성을 승인받은 후 신청자가 발행한다. 자, 이거 발행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우편 광고를 갖다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발행을 신청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은 당연한 거죠. 과장되거나 우편 사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여기 종로 쪽에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제 대학 후배 그러니까 형 그러더니만 그때 저희가 이제 대학로에서 좀 술을 한 잔을 먹고 있는데 그 후배 집이 저 여의도 쪽이라 가지고 아, 형 동양 최대의 그 찜질방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양 최대 그 말 아시아 최고도 아니고 동양 최대라니까 말이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와, 저기 기름역 쪽인데 진짜 크더라고요. 정말 큰데 그때 이제 되게 좀 재미난 일이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주무시다가 안경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 저희 보고 갑자기 바카스랑 어떤 뭐 필요회복제를 같은 그런 것들을 딱 주면서 주시길래 그냥 저희는 그냥 선의로 받아줬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자기가 안경이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때 대학생 때 와, 그 엄청 넓은 데를 한번 찾아 헤맨 적이 있는데 동양 최대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정말 크기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관련 없네요. 그러니까 가장되거나 그러니까 우편 사업에 지장 주는 내용 그런 거 갈 수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